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Young-gil Kim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Pohang. Since today's conference is a global international conference, although I'm not as fluent in English, I would like to now convert to English.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세션에 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관점, 고등교육의 국제화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포항에 위치해 있는 한동국제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약 90분 정도 되는데요. 각 연사당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외 연사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국제 교육 환경과 한국 교육 환경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연사분은 마리엄 아세파 미국 교육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사분은 월터 맥마흔 교수님이시고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 연사로 이두희 아태국제교육협회 회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이시자 OECD 리저널 코디네이터직을 맡고 계십니다. 마리엄 아세파 회장님께서는 국제교육 현황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연사이신 월터 맥마흔 교수님께서는 국제적인 경제적 요소와 세계적인 교육 정책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사로 마리엄 아세파 미국 교육자협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82년도부터 미국 교육자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82년부터는 Executive Director and CEO로서 월드 에듀케이션 서비스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런던의 대학에서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프랑스의 교육체계에 대한 저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988년에요.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 크리덴셜이라든지 다양한 관련 주제에서 미국과 유럽 다지에서의 그 국제회의에서 연사를 맡으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 학사 학위를 유럽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인정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데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박사님께서는 풀브라이트 어워드를 국제교육 교류의 증진을 기여한 그런 성과로 받으시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세파 여사께서는 프랑스의 유니버시티 대 몽플렐리에서 또 졸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무척 영광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료들, 저희 납사의 9,000명의 회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50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제 동료들을 대표해서 또 협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럼입니다. 특히 인적 자원과 글로벌한 인재들에 대한 주제라는 것은 저희 납사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납사에서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교육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토픽은요. 미국이 이런 외국 인재들을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처한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그 많은 그 연사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상당히 미국에는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만 인재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얼마만큼 해외 인재에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또 납사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저희는 56만 5,321명의 그 외국인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어저께 OECD의 발표자께서 평균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전체 입학생의 7, 8%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비율은 적습니다. 3.4% 정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수가 높지 않은데 제가 1,400만 명의 입학생 중에서 3.4%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높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숫자는 높지 않죠. 그러나 대학원으로 가면요, 이 퍼센트가 12%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20대 입학생으로 보면요, 3명 중에 하나, 20대 대학원의 3명 중에 하나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일단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의미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유학생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3위입니다. 그래서 9.4%의 학생이 한국에서 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인도, 중국이 1, 2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10 국가에서는요, 그 중에서 대여섯 개 국가가 바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면 대학원 학생 중에서 이공계 쪽에서 몇 퍼센트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대 쪽에 있는 외국 학생 50%, 물리학 쪽에 40%, 생물학 쪽에 25%, 사회과학 쪽이 15%, 그 다음에 경영 쪽이 15%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공학이라든지 물리학 쪽에서는 그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그 학위 수요를 보면요, 외국계 학생들이 이공계 PhD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대 PhD의 58.9%가 외국인 학생. 그 다음에 일단 외국계 학생으로 시작해서 이공대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 그 다음에 공대 교수의 36%가 외국계가 되겠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정부 연구기관인데요. 포스트닥터럴 펠로의 58%가 외국계입니다. 따라서 이 외국계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노동력을 보면요, 대졸 근로자의 25%, 이공계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25%가 외국계. 그 다음에 PhD 소지자를 보면 컴퓨터에서 57%, 전자전기가 57%, 통곡이 54%, 기계가 52%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PhD들이 거의 미국에서는 상당한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계 조작을 잘 못해서요. 제가 뭘 잘못 만졌나 봅니다. 슬라이드들이. 네. 자. 그러면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부 다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에서의 경쟁 스카웃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출국에서의 고등교육 제도가 더 향상이 되었고요. 또
여러 나라의 고용이라든지 영주권 획득이 상당히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이후에 이런 그 고용이나 영주권 획득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국에서의 그 고용의 기회가 더 높아졌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라든지 이민의 장벽이 많죠. 9.11 이후에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고요. 또한 학생 비자를 가지고서는 고용을 하기가 어렵죠. 고용되기가 어렵고요. 또 충분히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 비자를 고용이 되는 비자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비자를 더 쉽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미국 대학원생들을 위한 그 외국계들을 위한 비자를 20만 개 더 늘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고요. 그 결과로서 미국에서는 그 유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의 30%가 외국계라고 했는데 이제 20%로 줄어들었고요. 지난 2년 동안은 실제로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으로 살짝 숫자가 증가하겠는데 11월 중반이 되어야지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미국 대학의 학부들의 해외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국으로 와야 되지만요. 그리고 그 이공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재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해외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호주라든가 영국과 비교하고 또 EU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그 모집 활동이라는 것이 덜 조직되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교육계 전체가 체계적으로 나가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기관들이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기관과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비자 취득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데요. 병목 현상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자 담당 관리자들의 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미국의 그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주최했는데요. 고등교육의 전문가들 미국의 고등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결과가 타당하다는 합의가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펀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다루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공계 쪽에서 미국인 출신 학위 소유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저께 OECD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의 미국인 학생들이 2차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점수가 핀란드라든지 한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공계 쪽에 학위 취득을 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만약에 학생이 재능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주로 경영대 쪽이라든지 법대 쪽으로 가서 대학원을 합니다. PhD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해서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법대라든지 경영대학원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비자나 이민
절차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런 그 코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인재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이공계는 높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젠 더 이상은 뭐 미국 학교니까 당연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자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라든지 이민 정책을 훨씬 더 단순하고 현대화시켜야 되고요. 또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그 비싼 등록금을 그들이 일을 해서 거기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입학이나 모집 과정을 더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또 미국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우리가 좀 더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 장학금이라든지 학생 융자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납사는요, 북미 외국인 학생 자문기관인데요. 우리 납사는 이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자문을 제공하고 특히 비자라든지 액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자 정책은 너무나 큰 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사 같은 경우는 의회와 또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다 국제 교육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정부 기관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그 정책이 없다면은 서로 이렇게 상반되고 모순된 그런 정책 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료적인 그런 걸림돌을 저희들이 단순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나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여행이라든지 유학에 대한 규제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 간의 조정 역할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1950년대부터 계속됐던 너무나 후된 이민 그리고 임과 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에서의 납사는요, 의사결정 체계가 아주 집중화되어 있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로서 이러한 의제를 위해서 상당히 일치된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또 대학 기관들도 각자 이러한 건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견해들이 요즘 상당히 어떤 합의점 또는 하나의 단일점을 향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이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들이 의회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m truly honor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nd very sophisticated audience. I'd like to speak 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owerful international economic forces that are driving higher educa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Korea and in other OECD countries. And it involves this race between technology, which higher education has a major role in, plunging ahead, giving advantage to people who have a college degree, and the globalization forces of these technological trends, and then the needs for higher education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hich is the rest of the population, to keep up. That includes the developing countries who also are involved in this race and trying also to keep up. Well, there are powerful economic forces driving higher education policy. There are new technologies. All of these, higher education has a very major role, the central role, in fact. New technologies, supported by R&D, supported by training of PhDs,
freer trade and capital movements. So this is, of course, affecting the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and higher education needs. And then the migration, not just of low-skilled workers to higher income areas within a country and between countries, but also the migration of high-skilled, high-tech workers. So I'll come back to these points. So the race of technology, involving technology leads off. Globalizing technologies, as I suggested, investment in R&D, where Korea has increased its rate of investment in R&D by 4.8% per year since 1981.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its investment in R&D since 1991 by only 0.5% per year. And this involves then the training of PhDs and investment in PhD and master's degree programs in order to stay a leader and stay at the technological frontier. This is crucial. And the investment in the R&D, much of it must go to and through and be performed at the universities. This is the way PhD students are trained. I'll come back to that point. Secondly, displacing the unskilled. Technology leads to automation. And so there's a majority of the labor force that has to run to keep up. They have to increase their skills or they lose out. In the United States, 64% of our high school graduates, our population are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se high school graduates had no increase whatsoever in their real earnings since 1980. This is a very polarizing and very serious situation, leading to some backlash. I'll come back to that. There's a failure, in other words, of trickle down when the skills are deficient in the remainder of the population. In Korea, many of the workers, since we have a much higher graduation rate from college than we do, is in the older population, age 35 and older, where fewer have these skills. Finally, secondly, freer trade and freer movement. There's NAFTA in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and this has led to freer trade between Mexico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Ther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ich works for multilateral agreements, and gradually, slowly, and with bumps and starts and many movements backwards, somewhat freer trade. But there's an international outsourcing of the lower skilled jobs.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a very major force. Many of the manufacturing jobs have moved to China, moved to Vietnam, moved to India, and it affects mostly the lower skilled people. The people with the higher skills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There are, to be sure, some types of jobs that operate over the internet, and so some of these are outsourced. I rented a car recently, and the person answering the telephone was in Bangalore, India, much to my surprise. But there are relatively few jobs that are highly skilled that are internationally outsourced. It's the lower skilled jobs that are moving in the textile industries and things of that nature. These forces tend to depress the wages of the lower skilled and those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this, it's not huge, but it's there, is about, 5%. There's about a 5% depression of wages due to the flow of freer flow of trade. In Korea, so anyway, as this happens, I don't know which way to point this. There we go. As this happens, the research is very clear. Those with college education and above have an advantage in the labor market. They
are in demand by employers more than those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They earn more, and it's the high skills that high-tech industries obviously want. So those with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are left behind. In Korea, you see the gap between the college graduates and the high school graduates, 30,000 won this year for college graduates and around 20,000 for high school graduates. So college graduates are about 55% more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is gap, this percentage rate change difference, has remained roughly constant since about 1993. The gap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you notice, is fairly low. This is sharply different from the pattern in the United States, as you'll see in just a moment. In the United States, those with college or 4 years or more earn over $50,000. This is 68% more than high school graduates. Roughly the same, slightly larger than in Korea. And the high school graduates have been moving along there. That's the flat line at the bottom, only $26,000 per year since 1980. So it depends a little on the way you measure, but by certain measures of income as distinguished from earnings, high school graduates are receiving a reduction in their real earnings. The gap is fairly large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those with a 2-year associate degree. So our community colleges, where something like 40 to 55% of the students are,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at is, those community college graduates earn significantly more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is is different than in Korea. Well, all here in this audience, I'm sure, had at least Econ 1, so you wouldn't be too shocked by this. But anyway, the thing that is happening in the graph on the right, you see the demand for high school graduates since 1980 has been going up. The supply has been going up also, but the demand is going up faster. And so as a result, the per capita earnings have been gone very significantly, from 36,000 to 50,000. The same type of thing has happened in Korea. New technology drives that demand curve to the right upward. And you have increased the supply of college graduates quite significantly. I'm aware of that there's some un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the minute that they get out of school. But this can be very, very misleading, and the wrong conclusions can be drawn. You must look at, what happens about 7 to 9 years later. The unemployment rate among college graduates in the first year or two is irrelevant, more or less. This is a long-term investment. That person is going to be 40 years in the labor force, and you have to look over that 40-year life cycle, not just, a year or two. It takes them a little bit longer to find jobs when the supply of college graduates is increased, but you will also then notice that the unemployment rate among college graduates is far lower than among high school graduates. Well, we're going after the high school graduates who are being left behind. There, the supply has been decreased because more are going on to college, but the demand is falling. These jobs are moving to Vietnam, to China, to India, and the people are being displaced by the new technology, and in the U.S. especially, they're facing more competition from immigrants, mostly from Mexico. In Britain, the immigrants are coming from Pakistan and Germany from Turkey, but the same process is going on. Well, this pattern shows up if you look at the short-term projections of what kinds of people are needed in the job market. You see in the United States here, at the top of the graph, the percentage increases in the higher skilled areas are around 50% between now and 2012.
between 2002 and 2012. This is the Bureau of Statistics projections. And over 40% in these other occupations. Virtually all of these occupations require college education. The only exception really is in home health care, and of course we have an aging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se people do on-the-job training, and they don't need to go to college. Korea, the same pattern emerges. Those occupations, professional services at the bottom of the graph that are expected to have large percentage increases require college education, 4 years, sometimes more. Those occupations that are declining and where the job increases are good zero or negative, that top number should not be zero, it should be something like minus 3%. In forestry and fishery, those do not require high skills. Higher education, I should say. Well, look at the college attainment by age group. In Korea, which is a very large blue arrow at the top, you see Korea is third from the top in the world in the percentage finishing college now. That's a remarkable record. But that's for the people ages 25 to 34 years old. That square down directly below that shows that Korea is quite low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re 45 and older who have finished college. So there's a lot of older people out there that are being left behind in this race with technology and the need for new skills. In the United States, we're doing more poorly with the younger groups. The newer people coming in to college are only around 39% compared to 47% for Korea. But the older population has more college. So this suggests strongly that I do want to come back to this for lifelong learning programs in Korea. We need lifelong learn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oo, but relatively speaking, that's where the big new acute need is. The payoffs from R&D has its work. This heavy investment in R&D that Korea has done and investment in education, emphatically, yes. Look at the percentag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The European Patent Office, far larger in Korea than in the OECD nations as a whole or in the United States. So on this technological front, Korea is moving ahead very rapidly. 76% of this investment, incidentally, in R&D is done by business firms. There we go. Has it work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Emphatically led. Yes, Korea is way up there at the top. 4.9% average growth rate from 1994 to present. The U.S. and OECD are further on down. The U.S. with 3% and OECD with 2.6%. OECD average, that is. Well, I talked about the economic benefits, economic growth and per capita earnings. But let me talk for a moment now about the non-market returns to education, both private and social. There are major non-market social benefit spillovers. Incidentally, let me urge you, if you want to look further into this topic, the paper is on the Global Human Resources Forum website, and there's a lot of graphs in the paper I haven't had time to talk about. I also have done a whole book on this subject of measuring the non-market social benefits, Oxford University Press, which goes into these matters in much more detail. But Korea, investing in education beginning way back at the Korean War, deliberately following policies to encourage an export-oriented growth polic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So growth occurred and rising education levels occurred. This moved Korea along and riding on the horizontal axis, and you see the democratization
the developments of civic institutions and the rule of law came along. And lo and behold, right after the Korean War, Korea was an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in 1980 it became a full democracy, and is so today. Exactly the same policy worked in Taiwan. They were very authoritarian back in 1955 or so, and by 1980 had become a democracy, pursuing economic growth, and the same policy of investing in education rather quickly. Look at Pakistan. Well, it's not on there, but it's way down to the left. It has the same per capita income that Korea had right after World War II, and today Korea has a per capita income many fold what it is in Pakistan. Now, Pakistan is an authoritarian government. Did not invest, did not stimulate growth, wasn't very interested in that, as most of their labor force is literate. 95% of all the females are literate, and it's way behind. So, this I could talk about for a long time, but I won't. My time is limited. And so there are many non-market outcomes from education. I've been talking about the things up above the line. And equally important, if not even more important, the current research shows that the non-market outcomes, which are listed down there to the left in terms of the shorter term, are as large or larger than the market outcomes. Better health. People who have college education smoke less. There's less obesity, less depression, better child health, lower infant mortality, and with female education, lower fertility rates. And so the population growth rate slows down. This has happened in Korea. It's one of the graphs I can't show. But your population growth rate has slowed down dramatically. And so there's fewer children in the primary schools. And in the secondary schools, there will be fewer college students in years to come. And so there's an opportunity there in saving resour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s well as to invest in lifelong learning for these older people who are being left out. Civic participation, I've just been talking about that. The growth of civic, yes, sure. Institutions and democratization, I've just spoken to that. So we fix on parenting, child learning, lower unemployment, I mentioned, and effects on lower crime rates. So there's a huge body of research on this, 2,000, 3,000 articles at least in economic journals on these matters, with longer-term outputs over to the right. Social cohesion, increases in social capital, less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rule of law, the development outcomes, which mean the non-market growth goals to the right. Well, in higher education and public good, I want to speak about that just very briefly, but that was addressed yesterday by Mr. Samba, quite interestingly, and it fits in with what I had to say here. These non-market outcomes are in the second column to the right. They're about equal to the market outcomes. So the real total social rate of return, this includes the full cost of the education. You see over there in the right-hand column, it's about twice what the pure market returns show. So if the pure market returns in Korea are roughly 10%, there's not social rate of return estimates for Korea as we speak, but there could be. Then the non-market returns are about equal, 10%, and so the real total social rate return, 20%. That's a very good payoff. This is in real terms. It's twice what you can get in the stock market on the average for over a period of time. For females, I haven't had time to show that, but female education in Korea is lagging behind, and the increase in earnings of females is larger than for males, and so the rates of return for females, I'm sure,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y are for males in Korea. You can see that in the raw earnings data. The cost is no different on the cost side, and so the social rate of return, there's another opportunity for Korea looking to the future. So, higher education in the public good, the externality benefits to society are 35 to 45% of the total outcomes. They will not be financed privately.
families, households will not pay for the effects on, the rule of law, building civic institutions, and so forth. But they are essential for true social efficiency. This is one guide to the appropriate public share of total investment. This is putting aside the equity arguments. But if you want to see more on this, you can look at the things cited at the bottom here. So, in conclusion, there are powerful economic forces of technical change, of trade, and migration. They make higher education a good investment. It's a race between the technology, which is the investment in the R&D, much of which has to be done at the universities. There's another opportunity for Korea, because it's crucial to the training of PhD students and staying at the cutting edge, at the frontier of the technology, and then helping the rest of the population keep up. So, in the U.S., more must be going on to college. Mr. Obama has been advocating, better funding of our financial aid programs. So now maybe we'll see the change with the news as we wake up this morning in that matter that has been brought in the Congress, but that might start to go ahead. Korea needs more breast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ages 35 and older. So sustaining to sustain development and the public good requires adequate public support. About 39% of the investment, in this case in higher education, needs to be the public share. In Korea, this is more like the number of 16% at the moment. This is quite low. The total investment that Korea is making in higher education is about equal to that in the United States. That graph yesterday was a little bit misleading. That was the public investment only, but it's about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as a percentage of GDP. But the public investment is very low, and so there need to be need-based financial aids for access to poor families and support basic research at universities in all disciplines. And higher education is not just for earning a living, it's also for helping develop society and for living a life. Thank you very much for a kind introduction, Mr. Chairman.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 little bit of what's happening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 region and the role of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Well, there is a major stream in the world in higher education market from east to west, from north to south. It is called internationalization. Well, why is it so popular these days? Maybe we can imagine that social changes require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be internationalized. As we may know,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made the world smaller and borderless, and the society has become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and human capital must be global minded. So it demands, these changes demand or challenge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face with a global competition, and the HEIs now must educate or raise a new kind of human being or talent. Well, then what kind of global citizen must be rais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cently? Well, there could be many, but I can summarize into 4 different categories. The first one is international mindset. And second, communication skills. They must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also, at the same time, they must understand the multiplicity of cultures, and they must have experiences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 knowledge and specialty in their own area is mandatory.
Well, with that in mind, let me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education with these four categories. The first one, well, there is a great increases or booming of growing scal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 second, there exists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and also Asia-Pacific region increases in its importance. And the last one is th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creating new method of internationalizations. Well, let me talk a little bit more of each category. If you look at this figure,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students study abroad. As of 2004, 2.7 billion students study abroad worldwide. And in OECD countries, it's about 2.3 million students. And 41% increase from year of 2000. That means 9% annual increase on average. So this is a new phenomenon, and this is a really new paradigm of what's happening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world. But if you look at the senders and receivers of this industry, you can see a great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When you look at the destinations in US, UK, Germany, and France, Australia are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for students to go. That accounts almost 60%. And who are the senders? Basically all Asian countries. If you look at China, India, Korea, and Japan, those four countries account for about 25%. So, Asian countries send over 46% of students to study abroad at global destinations. So this is very distinctive, unique phenomenon. But yet, Asia-Pacific region is becoming a popular destination recently. Like China is receiving over 141,000 students from 179 countries. And Japan takes 4%, and Korea is receiving more than 15,000 students from 14 different foreign countries. And in this area, government policy suppor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also, the other regions like Europe, particularly Europe, and United States are very interested in Asia-Pacific region. And also, at the same time, universities in Asia-Pacific region are interested in each other. By far, they are more interested in United States universities or European universities. But now they're starting to have interest among themselves. Well, in order to achieve internationalization goals,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reated very new different methods. The most popular way of achieving internationalization is student mobility. So they wanted to send and receive as many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to different countries. Used to be bilateral agreements, exchange programs. Now it can become multilateral approaches. For example, Erasmus program in European Union. And faculty mobility is becoming a boom, and research collaboration and joint degree program and transnational education programs, that means offshore programs or offshore branch campuses,
And also internationalization at home. That means they change curricula to become more internationalized. And at this moment also you can see more and more new creative ways of achieving internationalization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ll, so internationalization is a mega trend worldwide. All presidents of universities whom I met for the last few years, they are all their most important topic they have to challenge is internationalization. But literally, internationalization cannot be done by single university. They must have the partners. So it requires collaboration. And also, they must compete each other because the higher education market in the world is becoming just one market, one large, huge market. So they must compete at the same time. So what I can see in this phenomenon is that competition is the hidden dimens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ut then how can we compete each other? Well, we need to have a venue or venues. That venue must give opportunity for networking and information exchange and discussion and vision sharing. If you look at North America, there is a huge institution, association called NAFSA. Miriam Assefa is here to represent NAFSA. And it has a longer history, and number of members are 9,000. So it's leading association in the world. In Europe, if you go to Europe, there's EAIE, where about 3,000 people get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to network. But in Asia Pacific region, there was nothing to facilitate this kind of meetings and networking. So we needed a venue to meet each other and to discuss each other and to share our vision. But in Asian Pacific region, there are distinctive challenges because as we may all know that we use many different languages. That hinders receiving foreign students to its own country. And we have quite different cultures. And also we hav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also we have political instability in some countries. So these make more difficult for Asia Pacific region institutions to become internationalized. Therefore, and nevertheless, we need to have internationalization, inter-regional competition, and also intra-regional competition. So, I initiated a venue for meeting each other. In 2003, I prepared it for 3 years, and I invited 12 universities at the Korean University. In 2004, the names are like University of Auckl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Griffith University, Waseda, and so on and so on. So we got together and discussed the needs of this kind of association, and formally established in this year, March, in Seoul. So we had the first conference, and the API objective is, first of all, to bring together and to facilitate exchange mobility of students, and to provide channel for benchmarking, and to recommend good practices and policy to each other, and to represent effective views of membership. So this is what we have done earlier this year.
As you can see, we had some 400 participants from 145 institutions from 26 different countries. We have keynote speeches from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ore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Hawaii, and so on. And we had a pre-conference workshop on China, higher education market, higher education market. And we had good panel discussion sessions, and turned out to be very successful. So we're going to have second annual conference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ext year in March. And the topic will be there will be Asia Pacific Renaissance of higher education. That will also have pre-conference workshop, panel discussions, and social functions and booth exhibitions. And we're going to invite the Minister of Singapore and many presidents of world-renowned universities, and we're going to have panel discussions. The sessions will be presented by some 100 leaders and key players in international education worldwide, and we're expecting about 1,000 international educators. Well, the uniqueness of API can be summarized with this figure. Well, horizontally, this is a nexus for Asia Pacific region and other parts of the region. And also among Asia Pacific institutions, we can get together, and also vertically, we can see the speakers and participants from government and HEIs, and also within a university, we can have administrators and specialists at the same time. So this i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the participant. So what's the next stage of API? Well, API will be the power engine to lead Asia Pacific higher education. It will create and share hot issu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it will set the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region. So all of you are welcome to join this API in Singapore next year. Thank you very much. 발표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지금 시간 압박을 지금 이 세션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우리 자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15분을 채우려고 그 안에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내용 자체가 가지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 처음으로 국제기구인 OECD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해서 국제적인 팀들과 작업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OECD IMH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OECD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이론적인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12개,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12개 국가 1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개 국가는 초기에 이 분석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탈락한 지역이 국가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주목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 사업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 사업에 포함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개 국가에서 14개 지역입니다. 부산에서는, 한국에서는 부산이고요. 덴마크, 핀란드, 잉글랜드 등등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지역 단위로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지역은 14개 지역입니다만 대학은 수백 개 대학입니다. 부산만 해도 13개 대학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산에 있는 13개 대학 중에서 12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OECD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지역의 자체 셀프 이밸리에이션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OECD 리뷰팀에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것은 내년 하반기에 최종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 각 지역의 셀프 이밸리에이션 리포트와 리뷰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특성도 물론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것은 SER, 부산의 SER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집필자는 6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플로의 지구능력개발을 백승준 박사님께서 와 계시는데 함께 참여했고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5명은 부산 지역의 국립사립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집필은 6분이 했습니다만 사실 참가했던 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했던 분들은 수백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이 지역 단위에서 대학이 연결을 해서 만든 최초의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대학의 국제화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대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3개 4년제 대학과 10개의 주니어 칼리지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작년에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하나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단히 대학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상황을 보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이 전국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대도시라는 성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보다 떨어지는데 부산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단위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지역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단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OECD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던 그리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기존의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경우에는 지역 단위의 고등교육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취업률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점은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총괄적인 데이터는 그동안 없었지만 지역 단위의 데이터는 대학 단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의 신입생이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왔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이 OECD의 공통적인 표인데요. 부산 경우에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를 보면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오는 비중이 80.4%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2005년에는 71.4%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은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그 주변의 지역에서 제법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고졸 출신이 부산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떨어지지만 인근에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부산 노동시장은 우리 한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동 인구가 한국 전체보다 약 4.2% 낮습니다. 이게
이 경제활동 인구는 이 4%라는 것이 대단히 영향을 줍니다. 이게 보통 노동경제학에서 우리가 1%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1%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산의 노동시장 상황 좋지 않다. 그리고 실업률도 전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달에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실업률이 2번째 높은 지역으로 또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봤던 것은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련성을 중앙정책 그리고 지방정책을 가지고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최근의 흐름들인데요. 누리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 만약에 우리가 누리 프로젝트를 2003년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2003년에 구성하고 2004년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한국 OECD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에 대학이 지역에 밀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대단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수단에 대해서 저희 표로 보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누리사업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포커스가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클러스터 속에서 지역의 대학들이 생존을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또 대학을 발전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 누리사업은 의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3억 달러 대단히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6, 17일에 코펜하겐에서 OECD 이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누리 프로젝트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의 몇 가지 케이스 스타일을 발표했는데 누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캐나다라든지 몇 개 국가에서는 누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부 담당하는 관계자, 고위 관계자께서 와서 캐나다 내지는 또 관련된 지역의 국가에서 발표를 좀 해달라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RIS 부분입니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련된 부분이 2003년 참여정부가 등장하고부터 이것이 법제화되고 이것이 지역의 다양한 정책 속에서 대학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누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부산이 그리고 다른 지역이 그 지역 발전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실행기구로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방정부, 기업, 다양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산 경우에 고등교육 규모를 보면요. 2004년에 학생 수가 25만 8천 명입니다. 그리고 교수 수가 5,366명이고 여기에 지구까지 포함하면 이게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이 중앙정부의 하나의 탑다운이 사실상 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텀업이 아니고요. 탑다운에 의해서 지금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료로 제가 대신하고 파워포인트라든지 원문은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12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연구에 있어서 지역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좀 그분들은 좀 많이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에버리지는 개수는 한 개입니다. 퍼센트를 봤습니다.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에서 연구할 때 지역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성 상대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보면 이 다른 지역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대학과의 연계는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과의 연계는 대단히 약하고 오히려
로컬 가버먼트 이쪽이나 기업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만 대학 간의 어떤 협력 관계는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교육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역할을 3가지 중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케이스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세부적인 케이스는 저희들 셀프 이밸리에이션 리포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서 지역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국가 전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인력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교과 과정도 일반적인 교과 과정인데 최근에 누리 프로젝트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보면 부산학 연구라든지 부산경제 연구라든지 상당히 그런 지역에 관련된 교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졸업생들이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지를 보니까 65%가 부산에서 졸업해서 65%가 부산 지역에 취직을 하고 나머지는 인근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우리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발전 부분인데 사회발전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대학이 사회발전에서 기여한 정도는 최근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사회발전이 학생 모집하는 데 연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문제, 병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거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부산대의 아미 봉사단이라든지 병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대학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럽니다. OECD와 비교해서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기여도는 대단히 낮다. 그러나 최근에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나간다면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확보할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에 좀 특화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의 대학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거의 없다고 보면 이번 연구가 가지는 것은 OECD와 연계해서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역시 누리라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 결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정부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OECD 국가의 14개 지역에 수백 개 지역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은 데이터가 제공 가능하니까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같이 지역 대학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